코브라와 아파치는 가장 상징적인 공격 헬리콥터일 뿐만 아니라 미군 전 부대에서 가장 오랫동안 운용된 항공기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두 기체는 냉전 시기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아파치는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순간에도 전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이 두 헬리콥터가 사인펠드나 스위트 차일드 오브 마인보다 오래된 것 아닌가요? 미국도 이 두 헬리콥터를 대체하려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은 이 헬리콥터를 더 나은 기체로 4번 교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엔지니어 팀이 모여서 새로운 코브라와 아파치를 설계하려고 할 때마다 우주는 그걸 막으려고 온 힘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코브라의 설계와 목적. 두 설계 중 오래된 코브라는 베트남 전쟁의 산물입니다. 전설적인 UH-1 휴이는 전투에서 필수적임을 입증했습니다. 이전 분쟁들과 달리 베트남에 파병된 병력들은 넓은 지역을 매우 빠르게 이동해야 했고 그들의 교전은 이전 시대의 전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기동적이었습니다. 휴이 같은 다목적 헬리콥터가 유용해지자 누군가는 헬리콥터 전투 가능성을 탐구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생각이 코브라와 이후 아파치 개발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휴이 개발을 맡은 방위산업체는 이미 무장 헬리콥터 아이디어를 구상하며 이를 돈벌이 기회로 봤습니다. 공군은 육군이 자체적으로 헬리콥터를 운용하는 아이디어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군은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공군에게 맡기는 것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공군이 그 임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키드사는 AH-56 샤이엔 공격 헬리콥터를 개발 중이었으나 완성과 실전 도입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도입되진 않았고 이 내용은 뒤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벨사는 휴이 헬리콥터의 플랫폼을 활용해 다목적 헬리콥터를 호위하고 지상군을 지원하는 공격 헬리콥터로 재설계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육군은 공식 설계 경쟁 없이 공격 헬리콥터를 구매할 수 있었고 벨사는 기존 휴이 플랫폼 덕분에 신형 공격 헬기를 빠르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코브라는 공식적인 프로그램 없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공격 헬리콥터였지만 우연히도 효과적이었고 이후에는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최초의 코브라는 실제로 휴이 코브라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코브라라는 이름이 더 멋지고 치명적인 뱀을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조종하는 치명적인 뱀이 아니라 그냥 치명적인 뱀을 연상시켜서 짧은 이름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시제품들은 휴이와 약 80% 정도 유사했으며 나머지 20%는 몇 가지이지만 중요한 설계 변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휴이 부품으로 코브라를 수리할 수 있었고 그 반대도 가능했다는 뜻이라 매우 중요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날렵하고 전투기 같은 좁은 동체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공기역학적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코브라는 휴이보다 약간 짧고 훨씬 더 얇으며 수납식 착륙 장치가 도입되어 큰 개선점이 되었습니다. 길이는 53피트, 즉 16m이고 폭은 10피트 4인치, 즉 13.15m이며 높이는 13피트 6인치, 즉 4.1m입니다. 그리고 코브라의 폭에는 별표가 붙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전체 폭의 약 20%는 동체 양쪽에 달린 짧은 날개 때문인데 이곳에 무장이 장착됩니다. 휴이와 나란히 비교해보면 휴이가 코브라보다 약 4피트 더 길고 최소 1피트 더 높으며 몇 피트 더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휴이의 다목적 임무나 역할에 잘 맞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엔진, 동력 전달 장치, 그리고 로터 시스템은 휴이와 동일한 것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체의 재설계 덕분에 비행 성능의 차이는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코브라는 크기가 작아서 매우 기동성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 격추시키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휴이보다 훨씬 더 빨랐습니다. 코브라는 시속 171마일, 즉 276km의 최고 속도로 여유있게 비행할 수 있었지만 휴이는 시속 127마일, 즉 204km를 넘을 수 없었습니다. 코브라는 또한 휴이의 318마일, 511km보다 더 긴 360마일, 570km의 항속거리를 자랑했습니다. 이 덕분에 코브라는 휴이보다 절반의 시간에 도착하고 3배 더 오래 머물며 2배 더 많은 탄약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코브라는 기관총으로 지역을 제압하고 휴이가 지상군을 투입한 뒤 그들을 지원하다가 기지로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코브라는 2명의 조종사만 필요했고 1명은 비행 지휘와 탑재무기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며 다른 1명은 헬리콥터를 조종했습니다. 두 조종사 모두 장갑 조종석에 의해 보호받았습니다. 무장에 관해서라면 휴이는 보통 기관총과 70mm 로켓포드만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는 코브라가 쉽게 넘어설 수 있는 매우 낮은 기준이었습니다. 코브라는 보통 7.62mm 미니건 포드, 즉 턱 아래에 장착된 기관총을 조종석 바로 아래에 달고 있었고 여기에 70mm 로켓도 함께 장착했습니다. 로켓은 발사기에 따라 7발 또는 19발이었습니다. 게다가 M28 포탑 덕분에 7.62mm 미니건 2정, 40mm 유탄 발사기 2정 또는 각각 1정씩 추가로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무장 덕분에 코브라는 그 이름처럼 기계적인 코브라의 화신이 되었으며 보병과의 전투에서 매우 강력한 무장을 자랑했습니다. 실제 뱀과는 달리 코브라 헬리콥터는 보통 2대씩 짝을 이루어 운영되었고 때로는 정찰 임무를 맡은 다른 헬리콥터와 함께 작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운영 방식은 코브라를 더욱 치명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미 육군의 코브라 헬리콥터 부대는 1,100대가 넘는 헬리콥터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베트남에서 100만 시간 이상의 작전 비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육군은 2001년 이 되어서야 코브라를 퇴역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럼 이 영상의 목적이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군은 기존의 코브라를 퇴역시키고 더 새롭고 더 나은 코브라로 교체했기 때문입니다. 해병대는 코브라의 뛰어남을 보고 자신들만의 버전을 원했습니다. 이로써 코브라는 소속 군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AH-1 슈퍼 코브라는 해병대가 기존 코브라를 업그레이드한 기종으로 2가지 새로운 특징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해상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쌍발 엔진입니다. 새로운 슈퍼 코브라는 기존 코브라보다 더 무겁고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는 함정에서 공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육군 헬리콥터처럼 전장과 가까운 곳에서 작전하는 것과 달리 목표 지점까지 더 오래 비행해야 합니다. 조종사로서 물 위에서 단 하나뿐인 엔진이 멈추는 상황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쌍발 엔진 덕분에 기존 코브라보다 약 2톤 더 무거운 새로운 슈퍼 코브라는 최고 속도 220마일, 즉 350km로 약 20% 더 빨라졌고 전투 항속거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두 번째로 큰 변화는 무장에 관한 것으로 슈퍼 코브라는 코브라가 처음에 휴이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처럼 코브라보다 더 뛰어난 무장 능력을 자랑합니다. 해병대 관계자들이 벨 관계자들에게 새 헬리콥터의 무장을 완전히 강화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벨은 20mm 회전식 기관토와 750발 탄약을 장착했습니다. 70mm 로켓을 위한 19발 또는 7발짜리 로켓, 포드 127mm 로켓 8발, 최대 8발의 대전차 미사일, 최대 8발의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 조종사가 특히 싫어하는 지상 표적을 위한 AGM-65 매버릭 미사일 2발, 그리고 공중 표적을 위한 AIM-9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2발이 장착됩니다. 세상에, 정말 대단하네요. 명확히 말하면 모든 무기 시스템을 동시에 장착할 수 없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슈퍼 코브라는 정말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고 그 다양한 무장 덕분에 원래의 코브라는 마치 어린이 장난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해병대는 이 헬리콥터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주로 걸프전에서 그 가치를 입증했는데 97대의 전차와 104대의 장갑차를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이라크 침공과 10여 년 전 이라크 이슬람 국가 ISIS와의 전투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은 최소 40대의 슈퍼 코브라를 이란에 판매했는데 현재의 상황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죠. 그리고 해병대는 2020년에 슈퍼 코브라를 퇴역시키고 예상하셨겠지만 더 새로운 코브라 기종으로 교체했습니다. 그 기종은 바이퍼로 불리지만 코브라는 바이퍼가 아닌 절지동물입니다. 그러나 펜타곤에서는 분류하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정확한 뱀 별명을 계속 사용하면서 바이퍼는 2010년에 도입되었고 슈퍼 코브라가 코브라에서 업그레이드된 것과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슈퍼 코브라를 업그레이드한 기종입니다. 로터 블레이드가 2개인 슈퍼 코브라와 코브라와 달리 바이퍼는 차세대 복합 소재 4개 로터 블레이드로 생존성이 높아졌습니다. 로터 블레이드는 선박 내 공간 절약을 위해 접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흡수 능력을 갖춘 착륙 장치, 자체 밀봉식 연료 탱크, 그리고 에너지 흡수 좌석을 도입하여 같은 효과를 얻었습니다. 무장은 슈퍼 코브라와 거의 같으며 20mm 턱장차 기관포와 더 큰 한 쌍의 보존할기로 더 많은 로켓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퍼는 최대 76발 또는 38발의 유도 70mm 로켓을 탑재해 이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AIM-9 공대공 미사일 2기 또는 최대 16기의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또는 최대 8기의 제그 공대지 미사일을 조합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더 폭넓고 더 강하게 무장한 공격 헬리콥터 플랫폼을 완성합니다.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브라입니다. 이 헬리콥터는 베트남 상공을 날았던 코브라와 대략 같은 크기이며 공배공 교전 임무도 수행하지만 그보다는 근접 항공 지원 임무가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바이퍼는
해병대 항공전투부대의 핵심 공격 헬리콥터 전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슈퍼 코브라를 완전히 대체합니다. 그리고 코브라의 유산을 이어가며 미군 내에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운용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해병대가 자신들만의 쿠브라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슈퍼 쿠브라를 받았고 이때가 미 육군이 쿠브라 설계에서 완전히 떠난 시기입니다. 슈퍼 쿠브라가 모든 면에서 기존 쿠브라보다 향상된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육군이 슈퍼 쿠브라를 도입하지 않았는지 궁금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답은 육군이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공격 헬리콥터를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헬리콥터가 바로 아파치입니다. 육군은 원래 쿠브라 대신 AH-56 셰이엔을 베트남에서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그 프로젝트는 나중에 취소되었습니다. 육군이 코브라를 대체하기 위해 첨단 공격 헬리콥터 사업을 시작해 아파치가 탄생했습니다. 이 설계는 코브라와 완전히 단절되었지만 육군 내 공격 헬리콥터 역할을 맡았습니다. 더 빠르고 조종이 쉬우며 무장, 생존성, 항속거리도 향상되었습니다. 조종석과 4개의 로터 블레이드는 23mm 탄원을 견딜 수 있고 조종사는 헬리콥터를 조종하며 다른 한 명은 사수 역할을 하는 등 코브라와 동일한 기능을 갖습니다. 아파치는 쌍발 엔진 덕분에 총 중량 10톤 이상으로 이륙할 수 있습니다. 각 엔진은 거의 1700마력의 출력을 제공하며 이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포는 30mm M230 체인건으로 1200발의 탄약을 장착합니다. 하지만 코브라 대비 가장 큰 개선점은 슈퍼 코브라처럼 더 많은 로켓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짧은 날개에는 4개의 장착대가 있어 70mm 로켓, 공대공,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무장 구성은 슈퍼 코브라처럼 다양하게 변경 가능하며 임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대장갑이나 대전차 임무에서 아파치는 헬파이어 미사일 16발을 장착해 이륙할 수 있습니다. 호 임무처럼 아파치가 장갑 표적과 경장갑 보병 모두를 상대해야 할 때는 헬파이어 미사일 8발과 로켓 8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30mm 기관포도 함께 장착되는데 이 기관포만으로도 경장갑 차량을 벌집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아파치가 로켓 176발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극도로 로켓 위주의 호위 임무 장비 구성도 있습니다. 아파치는 1984년 공식 채택되어 현재까지 육군에서 운용 중입니다. 아파치는 야간 작전에서의 뛰어난 효율성으로 유명하며 걸프전 동안 277대의 아파치가 총 278대의 이라크 전차를 파괴했고 1500대 이상의 차량을 격파했습니다. 전투에서 아파치 한 대만 손실됐고 승무원 전원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아파치의 전적은 그리 인상적이지 않게 되었고 중동에서 아파치 헬리콥터들이 줄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적진 후방에서 단독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과대평가한 탓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동체의 일부가 소총 사격에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조종석이 앞서 언급한 대로 23mm 탄환에도 견딜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꽤나 놀라운 일입니다. 아파치 헬리콥터의 도입 이후 격추 사례만으로도 영상을 만들 수 있지만 요약하면 날아다니는 탱크라 불렸던 이 헬기는 실제로 그만큼 튼튼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미 육군은 여전히 아파치 헬리콥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녹화되는 시점에서 정확히 4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재 이란에서 전투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슈퍼 코브라는 코브라를 대체한 이후로 정확히 같은 기간 동안 운영되어 왔으며 또 다른 코브라로 교체되면서 퇴역했지만 사실상 모두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두 공격 헬리콥터 플랫폼이 뭐가 그렇게 특별하길래 미국이 도저히 이들을 대체하지 못하는 걸까요? 모두 실패한 공격 헬기 프로그램입니다. 연대순으로 시작하자면 미국에서 최초로 실패한 공격 헬리콥터 프로그램은 앞서 언급한 로키드 AH-56 셰이엔이었습니다. 사실 이 헬리콥터는 미국 최초의 전용 공격 헬리콥터가 될 예정이었지만 앞서 설명했듯이 코브라의 개발이 더 빨랐고 관료적 제약도 적었기 때문에 코브라가 먼저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육군은 1964년 3가지 주요 요구사항을 내걸고 첨단 공중 신속 지원 시스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공격 헬리콥터는 순항속도 224마일, 1161km 이상, 최대 속도 250마일, 410km 이상을 달성해야 했고 6000피트, 1800m 상공에서 호버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요구사항들은 특히 흥미로운데 실제로 만들어진 4가지 설계 중 오직 하나만이 이를 충족시켰고 그 설계가 바로 바이퍼였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공격 헬리콥터가 호위해야 하는 다목적 헬리콥터들보다 훨씬 더 빠르기를 원했습니다. 1966년 초 코브라가 생산을 시작하던 시점에
로키드는 시험용 시제품을 제작하라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헬리콥터에서 흔히 보는 짧은 날개와 달리 샤이에는 고정식 날개로 속도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이런 헬리콥터를 복합 헬리콥터라고 합니다. 또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추진 프로펠러도 장착되어 있어서 추진력을 제공하고 로터의 부담을 줄여주어 더 많은 양력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덕분에 샤이에는 시속 230마일, 즉 37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고, 이는 육군의 요구 조건에 매우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코브라와 크기는 비슷하지만 샤이에는 무게가 아파치에 더 가깝습니다. 5.5톤이며 그 2배가 넘는 무게로도 이륙할 수 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약 4,000마력 출력과 4개의 로터 블레이드 덕분에 코브라보다 더 빠르고 무장도 뛰어났습니다. 내장 화기 2문도 탑재했습니다. 복부 털에서는 30mm 기관포가 장착되었고, 귀수 털에서는 7.62mm 기관포나 40mm 유탄 발사기를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날개에 있는 6 하드포인트에는 70mm 로켓이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었던 기존 코브라보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또한 매우 기동성이 뛰어났습니다. 1967년 시연 당시 코브라는 이미 베트남 정글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샤이엔 시제기는 강한 횡풍 속에서 호버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연이 끝날 때 앞쪽도 착륙 장치로 착지한 뒤 관객들에게 인사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코브라보다 더 빠르고 더 잘 갖춰진 헬리콥터였으며 기동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왜 취소되었을까요? 1969년이 되었을 때 코브라는 이미 베트남에서 2년을 보냈지만 샤이에는 여전히 시험 중이었고 육군은 진척 속도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헬리콥터가 몇 년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했습니다. 샤이엔의 도착을 확신하지 못한 육군은 생산 계약을 취소했으나 개발 계약은 유지했습니다. 이는 시험 비행사를 숨지게 한 문제를 포함한 기존 문제들이 앞으로 해결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은 결국 해결되었지만 개발 프로그램은 1972년에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샤이에는 단순히 잘못된 시기에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코브라가 이미 실전에서 활약하고 있을 때 샤이에는 개발 중이었고 과도한 총중량과 같은 그 시대의 기술적 문제들에 시달렸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무기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었고 샤이에는 불과 몇 년 차이로도 빠르게 구식이 되어가던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베트남 참전이 점차 줄어들면서 육군은 공격 헬리콥터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샤이엔을 취소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시간을 들여 현대적인 헬리콥터를 개발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잉 시코르스키 RH-66 코만치입니다. 실제 운용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가장 멋진 헬리콥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만치는 경헬리콥터 실험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이 프로그램은 코브라와 OH-58 키오와 헬리콥터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키오와는 전용 공격 헬리콥터는 아니었지만 정찰과 다목적 임무와 함께 신속 지원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코만치는 같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더 강력한 무장을 갖추어 공격과 지원 임무에 더 잘 준비됐습니다. 코만치 개발은 1980년대 후반 시작됐으며 스텔스 헬리콥터로 코브라와 아파치에 비해 훨씬 향상된 기종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코만치의 외부 표면은 레이더 흡수 소재와 적외선 억제 페인트로 덮여 있어 레이더 반사 면적이 아파치보다 무려 360배나 작았습니다. 이는 코만치가 아파치보다 약 12피트 더 짧아서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코만치의 음향 신호 역시 기존의 유사한 헬리콥터들보다 훨씬 낮았는데, 이는 기울어진 테일 로터와 주 로터의 5개 블레이드 모두에 사용된 복합 소재 덕분이었습니다. 코만치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은 야간 및 전천 후 작전이 가능한 항공전자 장비였으며, 이를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아파치를 위해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 배치 방식 또한 기존 설계에 비해 큰 업그레이드였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20mm 회전식 기관포를 장착했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뒤로 접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미사일을 내부에 저장하도록 설계됐지만 다른 헬리콥터는 외부 파일런에 의존합니다. 이 헬리콥터는 최대 6발의 공대지, 12발의 공대공 미사일 또는 24발의 70mm 로켓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더 강한 화력이 필요하면 이 헬리콥터는 스터그윙을 장착해 헬파이어 미사일 8발, 스팅어 미사일 16발, 70mm 로켓 56발을 추가로 탑재할 수 있습니다. 단, 스텔스 능력은 다소 떨어집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이 헬리콥터는 거의 8톤의 이륙 중량을 자랑하며 시속 약 190마일, 약 300km로 순항할 수 있고 최고 속도는 약 200마일, 약 324km에 달합니다. 이런 설계라면 코만치가 실패할 리가 없겠죠. 2000년대 초반에는 육군이 정찰 및 경공격 헬리콥터 역할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
약 1200대를 구매할 준비를 하던 시기였으니 그런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코만치가 2006년에 인도될 것이라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테스트와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나 2004년 육군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작업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4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냉전이 끝나 더 이상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20세기 후반의 대부분의 헬리콥터 개발은 소련과 나토 사이에 현대 독일 영토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믿음에 의해 추진되었고 헬리콥터가 그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 때문에 코만치는 1400마일의 페리 항속거리를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거의 한 번에 대서양을 건널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는 러시아가 당분간 나토와 전쟁을 시작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져 이런 투자가 더 이상 정당화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미 많은 아파치 헬기가 있었는데 물론 스텔스 성능은 부족했지만 코만치를 도입하려면 완전히 새로운 생산 및 정비 체계를 구축해야 했습니다. 이건 역시 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당시 드론이 정찰 역할에서 점점 더 발전하고 있었고 머지않아 모든 군종에서 주요 정찰 자산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평가는 물론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코만치가 취소된 마지막 이유는 공중전의 급격한 변화와 대공 무기 체계의 갑작스러운 발전 때문이었습니다. 아파치가 이러한 체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헬리콥터로 교체되어 퇴역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고 그 사실만으로도 미국 납세자들은 수십억 달러의 부담을 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육군은 더 새롭고 훨씬 비싼 헬리콥터를 도입했다가 그것마저도 퇴역시켜야 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4가지 이유 중 3가지는 불필요한 비용으로 귀결됩니다. 2002년에 프로그램이 재구성된 후 개발과 완전한 생산에 드는 최종 비용이 거의 2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종료될 당시 종료 수수료를 포함해 거의 80억 달러가 소요되었고 그것이 2가지 해결책 중 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코만치 헬리콥터는 정말 놀라운 헬리콥터가 되었을 수도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의 ARH-70 아라파오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무장 정찰 헬리콥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설계되었으며 코만치 프로그램이 취소되자마자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벨은 자사의 벨 407 민간 헬리콥터를 단순히 군사용으로 개조하고 더 좋은 엔진과 기총을 장착한다는 아이디어로 초기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오늘 언급된 모든 헬리콥터 중에서 가장 작았고 전반적으로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좀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첫 비행에서 치명적인 고장을 겪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칭찬에 가깝습니다. 엔진 출력이 모두 상실되었고 조종사들은 가까스로 착륙에 성공했으며 기적적으로 다치지 않았지만 시제품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빠르게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찰과 공격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헬리콥터로 키오와를 대체하려는 2번째 실패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무장 공중 정찰기 프로그램은 곧 시작됐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도 못 미칠 만큼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MH-6 리틀버드를 바탕으로 개발된 보잉 AH-6는 생존성 부족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나온 유일한 다른 관련 헬리콥터 플랫폼은 시코르스키 S-97 레이더입니다. 이 헬리콥터 역시 선정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부활하여 미래 공격 정찰기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시코르스키 레이더 X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간단히 FARA라고도 불립니다. FARA는 2018년에 시작되었으며 당시 키오와가 퇴역해 육군은 정찰 임무에 아파치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FARA는 다시 한번 정찰 및 공격 헬리콥터를 목표로 했으며 2개의 헬리콥터 설계가 초기 개발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들은 최종적으로 완성되면 비행평가 경쟁을 통해 승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2가지 설계는 시코르스키 레이더 X와 벨 360 인빅터스였습니다. 레이더 X는 위아래로 동축 주회전 날개 2개와 하나의 푸셔 프로펠러가 달린 복합 헬리콥터였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했으며 시속 약 290마일, 즉 460km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헬리콥터는 기동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스텔스 성능과 무장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무장은 .59경 기관총과 쿠만치와 비슷한 미사일, 로켓포드입니다. 벨사가 개발한 360 인빅터스는 약 230마일, 370km 속도로 다소 느렸습니다. 이 설계는 레이더 X보다 공기역학적으로 덜 유선형인데 짧은 날개가 있고 미사일은 20mm 기관포 옆에 통합 발사대에 장착됩니다. 이 설계는 레이더 X와 함께 2024년에 취소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육군은 정찰 및 공격 헬리콥터의 운용 목적이
실질적인 가치와 재정적 타당성을 잃고 있다며 파라 프로그램 전체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저렴한 개발, 생산, 유지비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값싼 무인 항공기의 등장 때문입니다. 그 시점까지 육군의 정찰 및 공격 임무를 충족시키기 위해 20년에 걸쳐 90억 달러가 투입되었고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녹음하는 시점에는 미국에서 진행 중인 공격 헬리콥터나 정찰 및 공격 헬리콥터 개발 프로그램이 없으며 이로 인해 코브라와 아파치가 육군과 해병대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전용 공격 헬리콥터가 되었습니다. 왜 미국은 코브라와 아파치를 대체할 수 없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에 대한 답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기존 공격 헬리콥터들은 그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는 어느 정도 약점도 드러냈지만 40년 된 이 헬리콥터가 지금도 실제 전투에 투입되어 공격과 정찰 임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반면 코브라 플랫폼은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의 코브라 기종인 바이퍼는 같은 설계의 3세대 모델입니다. 둘째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면 다목적 헬리콥터, 드론, 그리고 최근에는 무인 헬리콥터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호크는 자율 기능을 갖춘 무인 블랙호크로 무기 발사도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심층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호크를 예로 들면 더 작은 무인 공격 헬리콥터의 개발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드론의 부상과 공중 전력의 발전 및 확장, 그리고 헬리콥터에 비해 매우 낮은 생산 비용을 고려할 때 이제 공격 헬리콥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전 세계 군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모두 무인 전투기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2000년대 초반부터 드론의 부상이 정찰 및 공격 헬리콥터의 필요성에 극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는 것도 완전히 부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격 헬리콥터라는 개념은 매우 특정한 조건에서 등장했다는 점도 언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 그리고 그 주요 계승국인 러시아 모두의 추가 개발은 냉전이라는 동기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비축했지만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그 무기들의 잠재력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공격 헬리콥터 개발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반대 근거로 이어집니다. 다른 누구도 공격 헬리콥터를 개발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드론과 무인, 유인 항공기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주력 공격 헬리콥터는 아직도 Mi-24, Mi-28, Ka-50, 블랙샤크, Ka-52, 알리게이터로 구성됩니다. 알리게이터를 제외한 모든 헬리콥터는 냉전 시기에 개발됐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성능이 매우 저조했습니다. 이 헬리콥터들은 100차례 넘게 대공 시스템이나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유일하게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2023년 우크라이나 반격작전에서의 알리게이터뿐이었습니다. 중국은 Z-10과 Z-19라는 최신 공격 헬리콥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Z-21 중공격 헬리콥터도 개발 중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설계 이전에는 중국의 공격 헬리콥터가 전혀 없었고 드론이 정찰과 공격 역할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격 헬리콥터의 공백을 메우려 할 때조차 중국은 신중하게 접근하여 Z-19 헬리콥터를 약 200대 그리고 비슷한 수의 Z-10도 생산했습니다. 유로국터 타이거는 프랑스, 독일, 호주, 스페인 군대에 걸쳐 175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육군과 호주 육군은 나토에 매우 중요하지만 이들조차 공격 헬리콥터에 과도한 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위해 미국은 2,700대 이상의 아파치를 생산했고 현재 약 750대를 운영 중이며 해병대는 거의 200대에 가까운 바이퍼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모든 군 부대를 통틀어 1000대도 안 되는 공격 헬리콥터만 보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을 내리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공격 헬리콥터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줄고 있으며 같은 역할을 하는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격 헬리콥터에 설 자리는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2류, 3류 군대에서는 여전히 공격 헬리콥터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드론을 구입하고 유지하며 운용하는 것이 매우 쉽고 저렴해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위권 군대에서도 공격 헬리콥터의 역할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쟁 기술이 발전했고 전쟁 양상도 달라졌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미국이 코브라와 아파치를 왜 대체하지 못하는지가 아니라 대체 기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충분한 자원이 투자되면 이 두 전설적인 기체를 대체할 수 있지만 비용이 정당화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아파치와 코브라, 그리고 이제 바이퍼가 리틀버드의 공격형 변형인 AH-6과 함께 미군 전력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공격 헬리콥터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